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상월짝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해가 뜨는 시간도 짧고 해가 지는 시간은 누구보다 빠른 그런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여 바람소리와 물소리만이 주인이 되는 이곳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짐승들이 내려와 목을 축이고 가는 맑은 옹달샘이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환히 알 만큼 가깝게 지냈지만 그 마을에서도 조금 동떨어진 언덕배기 끝자락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등을 돌린 듯 고요했고 밤이면 달빛만이 유일한 벗이 되어주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이 초가집에는 허리가 굽고 흰 머리가 팥뿌리처럼 성성한 수님,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지만 자식 복은 없어서 늙어서도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살아온 세월이 야속할 법도 하건만 할머니는 언제나 맑은 눈빛으로 하늘을 우러르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봄이면 산나물을 캐어 말리고 가을이면 떨어진 이삭을 주어 근근히 끼니를 이었지만 그마저도 배고픈 산짐승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넉넉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인 할머니의 집 굴뚝에서는 비록 영에는 옅을지언정 따뜻한 온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섭고 독한 추위가 마을을 덮쳤는데 하늘은 며칠째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릴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지만 언덕 위에 수님 할머니 집은 낡은 문풍지가 바람에 떨리며 내는 소리만이 요란했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에 넣을 땔감이 부족하여 마른 솔가지 몇 개로 겨우 방 안에 냉기만 가시게 하고는 얇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붕을 때리고 지나갈 때마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얼어붙을 듯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져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집에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으련만 이제는 자신의 숨소리와 낡은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낡은 저고리를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기려 했으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센 눈보라 소리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듯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밖에는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고 세상의 모든 길은 끊겨버린 듯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게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는데 그것은 눈덩이가 떨어지는 소리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쫑긋 세우고 숨을 죽여 소리의 정체를 가늠해 보려 했으나 다시 들려오는 것은 짐승이 앓는 듯한 희미한 신음소리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앞설 법도 했지만 천성이 모질지 못한 할머니는 누군가 추위에 떨며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등잔에 불을 붙이고 다해진 손버선을 신고는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들어왔지만 할머니는 등잔불을 감싸쥐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려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로 마당 한 구석에 쓰러져 있는 거대한 하얀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지붕에서 떨어진 눈무더기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집채만한 큰 새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새는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설 속에나 나온다는 학이었습니다. 학은 눈보다 더 하얀 깃털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쪽 날개가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그 주변의 하얀 눈은 붉은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은 고통스러운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감히 날아오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차가운 눈바닥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학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학은 인기척을 느끼고 경계하는 듯 했으나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짐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꼬. 할머니는 혀를 차며 안타까운 마음의 등잔을 눈 위에 내려놓고 학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날개는 심하게 다쳐 뼈가 드러날 정도였고 추위와 고통으로 인해 학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에 할머니는 주저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학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늙은 할머니의 힘으로 이 거대한 학을 옮기는 것은 무리인 듯 싶었으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할머니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학에 다치지 않은 쪽 날개 밑으로 팔을 집어넣고 온몸으로 학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학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는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방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두 존재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지만 할머니의 땀방울과 학의 거친 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냉골이었던 방마저도 바깥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고 할머니는 학을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뉘었습니다. 좁은 방 안이 거대한 학 하나로 가득 찼지만 할머니는 비좁다는 생각보다는 살려냈다는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을 눕혀놓고 보니 그 자태가 더욱 신비롭고 고귀해 보였는데 긴 목과 우아한 부리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깃털은 상월 오두막과는 어울리지 않는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솥에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찾아와 학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엉겨붙은 깃털을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닦아낼 때마다 학은 움찔거렸지만 결코 할머니를 쪼거나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껴두었던 귀한 약초 가루를 꺼내어 상처 부위에 듬뿍 뿌리고 부드러운 무명천으로 날개를 단단히 고정해 주었습니다. 치료하는 내내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자식을 돌보듯 괜찮다, 괜찮다, 이제 살았다 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할머니는 부엌 한 구석 항아리에서 얼마 남지 않은 좁쌀을 꺼내어 묽은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지만 지금은 눈앞에 쓰러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할머니는 쌀독이 비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가 방 안에 퍼지자 구수한 냄새가 돌았고 기력을 잃고 누워있던 학도 그 냄새에 반응하는 듯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식힌 다음 학의 불이 가까이에 대주며 마치 아기에게 젖을 물리듯 정성스럽게 먹여주었습니다. 학은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이내 할머니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죽을 받아 먹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안쓰러운지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보라 소리는 여전했지만 방 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고 할머니는 학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 외로움조차 잊고 살았던 할머니에게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밤을 보낸다는 것은 낯설면서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학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학의 깃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 짐승이 어디서 왔을지 어쩌다 다쳤을지 상상하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님은 아니니 아니면 길 잃은 나그네의 넋이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할머니의 눈을 깨웠을 때 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이 그치고 고요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보니 학은 여전히 아랫목에 누워 있었지만 어젯밤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굳어버린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은세계로 변해 있었고 눈이 부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어젯밤 학을 부축하며 남긴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흔적만이 지난밤에 긴박했던 상황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제부터 이 학이 다 나을 때까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할머니는 부지런히 움직여 마당에 눈을 치우고 뒷산에 올라가 마른 나무를 구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학이 머무는 방은 항상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할머니는 자신의 몸이 고단한 줄도 모르고 땔감을 나르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많이 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기에 할머니가 산을 오르내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학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고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면 맑고 깊은 눈동자로 할머니를 지그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깊고 영롱하여 할머니는 가끔 학의 눈을 보며 흠칫 놀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와 학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할머니의 일상은 오로지 학을 돌보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이면 학의 상태를 살피고 낮에는 학을 먹일 거리를 찾아 눈 덮인 산을 헤매고 저녁이면 학의 말동무가 되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먹을 밥을 추려 학에게 주면서도 배고픈 줄 몰랐고 오히려 학이 잘 먹고 기운을 차리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학 또한 할머니의 정성을 아는지 할머니가 다가가면 고개를 숙여 부리를 할머니의 손등에 비비며 친근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소녀 같은 환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학을 위해 산에서 캐온 도라지 몇 부리를 다듬고 있을 때 학이 처음으로 긴 목을 빼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뚜뚜 뚜 하는 그 소리는 맑고 청가하여 마치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의 메아리 같기도 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목소리도 나오는구나. 답답하지. 날개가 다 나으면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을 게다. 할머니의 말에 학은 날개를 펴보려다 통증이 느껴지는지 다시 접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학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학이 다 나아 떠나버리면 다시 찾아올 적막함이 두려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동지섣달 긴 밤이 지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집은 예년과는 달리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학의 존재는 차가운 방 안을 덮이는 난로와도 같았고 할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학에게 백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눈 속에서 왔고 눈처럼 하얗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백설아, 오늘은 날이 좀 풀렸구나. 백설아, 이죽 좀 더 먹어보렴. 할머니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학은 꼬박꼬박 대답하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월마을의 겨울은 길고도 혹독하여 준비해둔 식량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땔감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끼니를 하루 한 끼로 줄이고 그마저도 묽은 죽으로 때우며 학의 먹이를 챙겼지만 곡식 항아리는 야속하게도 점점 비어만 갔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학 앞에서는 배고픈 내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밝은 표정으로 학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내년 봄에 나물이 돋아나면 그때는 진수성찬을 차려줄 테니. 할머니의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은 그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덕분에 학의 상처에는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지만 아직 날갯짓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래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낯선 발자국 소리가 할머니의 집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던 곳이라 할머니는 긴장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그것은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던 마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의아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네는 땔감도 없을 텐데 어찌 저리 연기가 쉴 새 없이 난담. 그러게 말이야.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청년들의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할머니는 혹여나 그들이 방 안의 학을 보게 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그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청년들은 잠시 기웃거리다 산으로 올라갔지만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학의 존재가 들통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슨 사달이 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학은 영물이라 하여 귀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산골 사람들에게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나 혹은 몸보신을 위한 사냥감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특히나 마을에는 욕심 많고 심술궂기로 소문난 칠성이라는 작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문고리를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며 백설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잠든 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 불쌍한 짐승이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까지만이라도 아무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촛불처럼 일렁이며 어두운 방을 밝혔고 학은 꿈을 꾸는지 가끔 다리를 움찔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거칠게 울어대며 마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됐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두 생명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그 겨울밤의 적막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밤 잠결에 학이 날개를 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눈을 떴지만 학은 여전히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싶어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학의 날개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빛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학이 보통 짐승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아주 특별한 존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신비로운 경험은 할머니에게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을 주었고 학을 더욱 정성껏 보살펴야겠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산골 마을의 밤은 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와 학 그리고 낡은 초가집은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세상과 단절된 채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의 쌀은 이제 바닥을 긁어야 할 정도가 되었고 땔감도 며칠 분량밖에 남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눈 내리는 깊은 상월, 작은 방 안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사랑과 헌신은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머지않아 다가올 봄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선물을 가져다 줄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하얀 눈은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찬바람에 몸을 떨며 겨울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겨울밤을 보내기 위해 사랑방에 모여 고구마를 깎아 먹으며 지난 농사 이야기나 하며 소일하고 있었지만 수님 할머니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들의 지루한 일상에 묘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땔감도 넉넉지 않을 가난한 노인의 집에서 밤낮 없이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언덕 위 외딴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칠성은 그 연기를 보며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채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칠성은 본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콩 한쪽이라도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면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리며 사람들에게 수님 할머니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을 거치면 별것 아닌 일도 엄청난 비밀이 되곤 했습니다. 여보게들, 저 언덕 위 수님 할머니네 굴뚝 좀 보게나. 밤이고 낮이고 연기가 끊이질 않으니 필시 집안에 무슨 보물단지라도 숨겨놓고 군부를 떼고 있는 게 아니겠나. 칠성의 말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계속되는 그의 부추김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더욱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없는 말을 지어내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잠이 안 와서 그 집 근처를 지나갔는데 말이야, 글쎄 방 안에서 무슨 소궁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혼자 사는 노인네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겠어. 혹시 도깨비랑 내기라도 해서 금리라도 얻은 건 아닐까? 칠성의 터무니없는 추측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상상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가 산삼을 캐서 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먼 친척이 몰래 와서 돈 보따리를 놓고 갔을 거라고 수근거렸습니다. 마을에 고요하던 공기는 칠성이 퍼뜨린 헛소문으로 인해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수님 할머니의 집은 순식간에 마을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수님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로지 방 안에 누워있는 학을 돌보는 데에만 온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라도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문풍지를 꼼꼼하게 다시 바르고 하기 움직일 때마다 조용히 하라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곤 했습니다. 쉿 백서라. 밖에 누가 듣는다. 조금만 참아라.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알아들었는지 학도 날개를 푸덕거리다가도 금세 얌전해지곤 했지만 짐승 특유의 냄새와 기운까지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때마다 혹시 누가 지나가지는 않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칠성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기어이 수님 할머니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짐짓 지나가던 길인 척하며 살인문 너머로 마당을 기웃거렸는데 그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매처럼 날카롭게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마침 마당에 나와 쌀을 씻고 있던 할머니는 칠성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화들짝 놀라 쌀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칠성 총각 아니오. 이 추운 날에 여긴 웬일이오? 할머니가 애써 태연한 척 물었지만 칠성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따 할머니, 날도 추운데 어찌 혼자 계시나 해서 문안 인사나 드릴까 하고 왔지요. 그런데 집안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무슨 좋은 음식이라도 하시나 봅니다. 칠성은 코를 킁킁거려 방 쪽을 힐끔거렸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탐욕스러운지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시래기죽밖에 없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오. 늙은이 혼자 사는 집에 볼 것도 없으니 어서 가보시구려. 할머니는 칠성을 쫓아내려 했지만
칠성은 엉덩이를 들이밀며 마루 끝에 걸터 앉을 기세였습니다. 에이, 할머니도 참. 마을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굴뚝에 연기가 퐁퐁 나는 게 분명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고요. 우리끼리 나누면 좀 좋습니까? 칠성이 노골적으로 방문을 열어보려 하자 할머니는 기겁을 하며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남의 방을 함부로 보려 하다니 예의도 없소. 당장 나가시오.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강하게 나오자 칠성은 짐짓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저렇게 펄펄 뛰는 걸 보니 분명 방 안에 뭔가 대단한 걸 숨겨놓은 게 틀림없어. 칠성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굽실거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례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정정하시니 반가워서 그랬지요. 그럼 몸조리 잘하시고 나중에 또 들르겠습니다. 칠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지만 대문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집안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이 다녀간 후 할머니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혹시라도 칠성이 밤에 몰래 들어와 문을 열어보지는 않을까. 하기 울음소리라도 내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학은 이제 제법 기운을 차려 방 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덩치가 큰 학이 움직일 때마다 방바닥이 울리고 깃털 스치는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겹겹이 쌓아 소리를 줄여보려 했지만 좁은 방 안에서 거대한 학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학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백설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네가 날 수 있을 때까지만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며칠 뒤 눈발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한 노스님이 마을을 지나다 탁발을 위해 수님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고 대나무 삿갓을 쓴 스님은 그 모습이 매우 초라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지나가는 객승이오나 시주 한 줌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할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곡식을 털어 바가지에 담아 나왔습니다. 자신의 끼니도 잊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수행하는 분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 할머니의 평소 신조였습니다.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죄송합니다, 스님. 할머니는 공손하게 쌀을 세우님의 바리대에 부어주었습니다. 스님은 쌀을 받으며 할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대뜸 시선을 방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는데 스님의 눈이 마치 방안을 꿰뚫어 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집안에 아주 귀하고도 큰 기운이 와 있군요. 허나 귀한 것은 감출수록 탐하는 눈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고 스님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바람이 거세질 것이니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마음의 빗장은 더욱 단단히 걸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레 물이 흐르듯 풀릴 것이니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여쭙기도 전에 스님은 합장을 하고는 눈 덮인 언덕길을 따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스님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할머니는 멍하니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귀한 것은 탐하는 눈이 많다. 바람이 거세질 것이다. 그것은 분명 지금 할머니가 처한 상황을 꿰뚫어 보고 해주는 조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의 말을 깊이 새기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꽂아 이중으로 잠그고
창호지 문틈도 헌헝겊으로 꼼꼼히 막았습니다. 한편 마을 사랑방에서는 칠성의 입담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보물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오늘 낮에 내가 가서 슬쩍 봤는데 할망구가 나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문을 막더라고. 방 안에서 황금빛이 번쩍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칠성의 거짓말은 날이 갈수록 대범해졌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설마하니 그 가난한 집에 뭐가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칠성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뭔가 있긴 있나 보네 라며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며 내심 쾌재를 불렀지만 그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혼자 사는 틈을 타 집안을 샅샅이 뒤져 보물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그게 금덩어리든 귀한 약재든 내가 기필코 찾아내서 팔아먹고 말 테다. 칠성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틈만 나면 수님 할머니네 집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동네 아이들을 시켜 할머니가 언제 마당에 나오는지 굴뚝 연기는 언제 멈추는지 감시하게까지 시켰습니다. 마을의 평화롭던 공기는 칠성의 욕심으로 인해 탁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이 있었습니다. 학은 할머니의 지극정성 덕분에 날개 상처가 거의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날지 못해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학은 본능적으로 날고 싶어 방 안에서 날개를 펴고 퍼덕거리는 신용을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바람이 일어 방 안의 집기들이 다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혹여나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노심초사하며 학을 끌어안고 진정시켰습니다. 백설아, 제발 조금만 참아다오. 날이 풀리고 내 날개가 다 나으면 저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게 해주마. 학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슬픈 눈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 눈빛은 자유를 갈망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캄캄한 밤 할머니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누군가 마당에 눈을 밟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달빛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안방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칠성임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문고리를 만지작거렸고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단단히 걸어 잠근 문은 열리지 않았고 칠성은 한참을 낑낑거리다 침을 뱉고는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퀭한 눈으로 마당에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어젯밤 칠성이 남긴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문고리에는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칠성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할머니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백설이를 지키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해. 할머니는 마당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거칠게 쓸어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노인 혼자서 건장한 장정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이나 무모해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수님 할머니가 키우는 무언가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칠성의 모략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저 언덕 위 집에 요물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 그 요물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 전체에 큰 병이 돌 거라고 했어. 칠성의 말은 공포를 자극했고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할머니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뒤에서 수근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고립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학도 집 밖에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먹이를 줘도 잘 먹지 않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학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가끔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려고 하여 할머니가 급히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백설아. 내가 못나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할머니는 학의 목을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부리로 할머니의 뺨을 부드럽게 비볐지만 할머니의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어왔고 할머니의 작은 오두막은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진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 입춘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상월 마을의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식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땔감도 며칠 버티지 못할 양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죽 한 그릇으로 버티면서도 학에게 줄 먹이만은 어떻게든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몸이 말라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학을 살려서 보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는 할머니의 모습은 처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희생을 먹고 자란 덕분인지 학의 날개는 눈에 띄게 좋아져 이제는 방 안에서 제법 힘차게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마을 장정 몇 명을 대동하고 할머니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왔소. 마을을 위해서라도 그 문 좀 열어보십시다. 칠성의 고함 소리에 할머니는 기절할 듯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단 말이오. 내 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당장 나가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장정들은 주춤거렸지만 칠성은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나서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다 봤는데. 오늘이야말로 그 정체를 밝히고야 말겠소. 칠성과 할머니의 대치가 극에 달했을 때 방 안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학이 놀라서 날개를 치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저 소리 들었지? 분명 안에 뭔가 있어. 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고. 칠성이 손짓하자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섞인 욕심과 오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사랑이 엉켜 팽팽한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이 위기에서 학을 지켜낼 수 있을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으름장에 수님 할머니는 사색이 되었으나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오히려 노구의 힘을 불어넣어 대문 앞을 지키는 다리에 쇠말뚝 같은 단단함을 주었습니다. 내 시체 위를 넘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 문을 열 수 없다. 할머니의 서슬퍼런 고함에 기세등등하던 장정들은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는데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할머니의 표정이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호랑이처럼 매서웠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당장이라도 할머니를 밀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노인을 다치게 했다가는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울까 두려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내 반드시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말 테니 각오하시오. 칠성은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장정들을 이끌고 언덕을 내려갔지만 그 뒷모습에는 더 큰 흉계를 꾸미는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시 정막이 찾아온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윙윙거리며 흩어진 눈보라를 일으키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닥쳐 올 더 큰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학은 방금 전에 소란에 놀랐는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백설아. 내가 너를 불안하게 했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이 할미가 있는 한 놈들은 너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게다. 할머니는 학의 목을 끌어안고 다독였지만 학의 심장 박동 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쿵쿵거리며 할머니의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술을 퍼마시며 어떻게든 수님 할머니의 방안을 들여다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저토록 필사적으로 막는 것을 보면 분명 평범한 물건이 아닐 것이라 확신했고 그 상상은 금덩어리에서 산삼으로 다시 정체불명의 보물로 이어지며 그의 탐욕을 부채질했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 전체가 잠들고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들자 칠성은 검은 속옷으로 몸을 감싸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얼어붙어 발소리가 크게 날까봐 신발 위에 헝겊을 덧대어 묶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님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칠성은 숨을 죽이고 담장 너머를 살피다가 할머니가 깊은 잠에 들었는지 집안이 조용함을 확인하고는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도 그의 호기심과 욕심을 막을 수는 없었고 그는 마치 제 집인 양 안방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칠성은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 문 구석을 조용히 뚫기 시작했습니다. 폭 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손가락 크기만한 구멍이 뚫렸고 칠성은 한쪽 눈을 감고 그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등잔불만이 깜빡이고 있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으나 이내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아랫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학이었는데 그 크기가 일반적인 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하여 칠성은 저도 모르게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새하얀 깃털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은은한 빛을 내뿜는 듯 하였고 붉은 정수리와 검은 부리는 신비로움을 넘어 경외감마저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처음에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곧바로 머릿속으로 주파나를 튕기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저건 그냥 새가 아니야. 저 정도 크기의 학이라면 장터에 내다 팔아도 기와집 한 채 값은 받을 것이고 만약 고관대작에게 바친다면 벼슬 한 자리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칠성의 머릿속에는 이미 학을 잡아 돈방석에 앉은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칠성은 예로부터 학이 장수의 상징이며 그 고기와 피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속설을 떠올리고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저 늙은이가 저 좋은 것을 혼자서 고아 먹으려고 숨겨두었구나. 어쩐지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니. 칠성의 비틀린 심사는 할머니의 순수한 정성을 자신과 같은 더러운 욕망으로 해석해버렸고 이제 학은 그에게 단순한 새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보물단지이자 욕망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학을 훔쳐보다가 학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자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학의 눈빛이 구멍을 통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서둘러 마당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이미 학을 차지하기 위한 사악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기가 무섭게 칠성은 마을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어젯밤에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이르기를 우리 마을에 부정을 타는 요물이 들어왔다고 합디다. 아낙네들이 귀를 솔깃해하며 모여들자 칠성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수님 할머니네, 집에 숨겨진 건 말이야. 그게 사람이 아니라 덩치가 송하지만 한 하얀 괴물이라지 뭐요. 밤마다 사람의 전기를 빨아먹고 산다는 그 요물 말이요. 칠성의 말에 아낙네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했습니다. 어머 정말이야. 어쩐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으스스한 기운이 돌더라니. 맞아. 요즘 우리 집 닭들이 알을 안 낳는 것도 다 그 요물 탓인가 봐. 칠성의 교묘한 거짓말은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순식간에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학을 요물로 둔갑시켜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함으로써 자신이 학을 잡는 행위를 마을을 구하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포장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수님 할머니의 집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집은 신비로운 비밀의 장소가 아니라 마을에 재앙을 불러오는 불길한 곳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불안해하며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가끔 돌멩이가 날아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요물은 물러가라 하는 아이들의 철없는 외침도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행여나 학이 놀랄까봐 귀를 막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백설아 듣지 마라.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게야. 네가 얼마나 귀하고 착한 아이인지 몰라서.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학의 깃털 위로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고 학은 슬픈 눈으로 할머니의 젖은 볼을 바라보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평소 할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마저 발길을 끊었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할머니는 밤늦게 몰래 나가야만 했습니다. 칠성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며 마을 청년들을 선동하여 할머니 집을 감시하게 했고 할머니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실상의 감금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할머니가 지쳐 떨어질 때쯤 자신이 앞장서서 요물을 처단하고 학을 차지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안은 밖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는데 땔감이 떨어져 방바닥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모두 꺼내 학을 덮어주고 자신은 낡은 소못 하나로 버티며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백설아, 조금만 참자. 이제 곧 봄이 올 게야. 할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학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학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 주는 먹이도 마다하고 날개를 펴서 날아보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 안에서는 날개를 다 펼 수도 없었고 아직 덜 아문 상처 때문에 깃털이 빠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학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괴로워했습니다. 답답한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죄어오는 살기를 느낀 것인지 학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학을 끌어안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학의 몸부림은 거셌고 거대한 날개에 맞아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백설아, 진정해라, 제발. 할머니의 애원 섞인 외침의 학은 겨우 동작을 멈추었지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학은 고향인 하늘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처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학의 그런 모습을 보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방 안에 가두어 두다가는 학이 병들어 죽거나 칠성의 손에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록 날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밖으로 내보내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는 것이 학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었고 날지 못하는 학이 나갔다가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편 칠성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격적인 사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제 옆 마을 김서방네소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데 이게 다 우리 마을에 있는 요물 때문입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쳐들어가서 그 요물을 잡아 없애야 우리 마을이 삽니다. 칠성의 선동에 겁먹은 마을 사람들은 동조했고 낫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님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집단적인 공포 앞에서는 옛 정이나 의리 따위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칠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 아침 거사를 치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의 집 밖에는 불길한 바람이 불어와 닫힌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까마귀 떼가 지붕 위를 맴돌며 깍깍 울어대어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나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씻어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학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밥이 다 되자 할머니는 밥상에 밥과 물 한 그릇을 올려놓고 학 앞에 앉았습니다. 백설아, 많이 먹어두렴. 힘을 내야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않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학은 할머니의 마음을 읽은 듯 평소와 달리 얌전히 밥을 받아 먹으며 할머니의 얼굴을 눈동자에 깊이 새겼습니다. 밥을 먹인 후 할머니는 학의 날개를 묶었던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상처 부위에는 새살이 돋아 있었고 깃털도 제법 자라나 있었지만 과연 거센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할머니는 학의 날개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문을 활짝 열 테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날아가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할 테니 잡히지 말고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할머니의 비장한 당부의 학은 뚜 하고 낮게 울며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것은 알겠다는 대답이자 할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이 보였고 칠성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 가자, 요물을 잡으러 가자.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할머니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폭풍 앞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학을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학은 긴 목을 세우고 문 밖의 기척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지고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을 선두로 한 마을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집을 포위해 들어왔습니다. 칠성의 손에는 굵은 동아줄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탐욕과 살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님 할머니, 당장 문 여시오. 안에 있는 요물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들어갈 것이오. 칠성의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메아리쳤고 할머니는 굳게 닫힌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낡은 초가집은 거대한 비극의 무대처럼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낡은 살인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나갔고 칠성과 마을 사람들은 봇물 터지듯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스대며 몽둥이를 휘둘렀고 뒤따르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맨발로 뛰쳐나와 방문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이 방에는 너희가 찾는 요물 같은 건 없다. 썩 물러가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기운은 보는 이들을 움찔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욕망에 눈이 먼 칠성에게 노인의 외침 따위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몽둥이를 흔들었습니다. 할멈 좋게 말할 때 비키시오. 마을의 안녕을 위해 요물을 잡겠다는데 왜 이리 방해를 하는 거요? 혹시 할멈도 그 요물에게 홀린 거 아니오? 칠성의 억지 주장에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할머니가 좀 이상해지긴 했어. 저리 비키세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소. 사람들의 고함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할머니는 거센 파도 앞에선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애원했지만 칠성은 가차없이 할머니를 밀쳐버렸고 힘없는 할머니는 마당 한 구석 눈밭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진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자놈의 정체를 밝혀주마. 칠성이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잡아당기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안에서부터 쾅 하고 열리며 눈부신 하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가리고 뒷걸음질 쳤고 칠성 또한 놀라서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걸어나온 존재는 그들이 상상했던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거대한 학이었습니다. 학의 고고한 자태는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고 그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학은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굽어보았는데 그 키가 장정의 키를 훌쩍 넘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눈처럼 흰 깃털은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고 정수리의 붉은 점은 마치 왕관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학의 아름다움과 위엄에 압도되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저것은 학이 아니냐. 전설에나 나온다는 그 학 말이여.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침묵에 잠겨있던 마당은 순식간에 경이로움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물이라던 칠성의 말과는 달리 눈앞에 있는 것은 마을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영물 중에 영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만은 달랐는데 그는 공포와 놀라움 속에서도 여전히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바로 그 학이란 말이지. 저걸 잡으면 대박이다. 칠성은 잽싸게 일어나 챙겨온 그물을 펼치며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라. 저건 겉모습만 하긴 요물이다.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란 말이다. 어서 잡아라. 칠성은 그물을 던지며 학을 향해 달려들었고 얼떨결에 몇몇 청년들도 몽둥이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쓰러져 있던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기어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안 돼. 백설아 피해야 한다.
할머니의 절규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학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칠성을 노려보며 길고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그 날개 너비가 어찌나 넓은지 마당 전체를 덮고도 남을 정도였고 학이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자 거센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푸드덕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난 바람은 칠성과 그를 따르던 무리를 낙엽처럼 날려버렸습니다. 칠성은 마당 구석 처박혀 뒹굴었고 몽둥이를 들었던 청년들도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학의 날갯짓 한 번에 마당에 쌓여있던 눈들이 회오리처럼 솟구쳐 올랐고 사람들은 눈보라 속에 갇혀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연의 준엄한 꾸짖음과도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가라앉고 시야가 확보되자 학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당 한가운데 서서 쓰러진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학은 칠성을 향해 부리를 딱딱거리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었는데 칠성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칠성은 납작 엎드려 빌었고 학의 위험에 눌린 마을 사람들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학은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눈밭에 쓰러져 있는 수님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에 사나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학의 눈빛은 다시금 호수처럼 맑고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학의 다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백설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학은 긴 목을 숙여 할머니의 젖은 뺨을 부리로 가만히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효심 지극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과 같아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칠성의 거짓말에 속아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쳤지. 천하의 영물을 요물이라 하며 죽이려 들다니. 곳곳에서 탄식과 후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은 할머니와의 짧은 인사를 마치고 다시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임을 직감한 듯 학은 뚜두 하고 청가한 울음소리를 내어 할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힘차게 울려 퍼져 산골짜기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쉬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저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거라. 다시는 이런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학은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는데 그 날갯짓은 힘이 넘쳐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학은 곧바로 멀리 가지 않고 수님 할머니의 집 위를 크게 세 바퀴 빙빙 돌며 선회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이곳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춤사위 같았습니다. 하얀 날개가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부셔 손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학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썼고 그녀의 시선은 학이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학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마당에는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고요했고 오직 봄을 알리는 바람소리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참 동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고 칠성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구석에 처박혀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으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칠성이 자네 이걸 어쩔 셈인가. 영물을 요물이라 속여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뻔했지 않은가. 마을 촌장의 호통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눈이 삐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칠성은 싹싹 빌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네 때문에 수님 할머니가 곤욕을 치르셨어. 썩꺼지게 당분간 마을 회관엔 얼씬도 하지 말게. 사람들의 질타 속에 칠성은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언덕을 내려갔고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보낸 후 쭈뼛거리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죄송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귀가 얇아 칠성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아낙네들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고 장정들은 부서진 살인문을 다시 세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흙 묻은 옷을 털고 일어나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들 놀라서 그랬을 테지. 백설이가 무사히 갔으니 그걸로 되었소. 내 몸 성하니 걱정 마시오.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씨에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나무라기보다 이제는 텅 비어버린 하늘을 한 번 더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할머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부서진 문은 대충 수리가 되었지만 마당 곳곳에는 소란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학이 머물던 자리에 떨어진 하얀 깃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놓고 그 깃털을 주워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학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 따뜻했고 할머니는 그 깃털을 뺨에 비비며 텅 빈 마음을 달랬습니다. 잘 가거라 백설아,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할머니의 혼잣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산골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방으로 들어와 불을 지폈는데 학이 떠난 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학과 함께 나누었던 온기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식량은 다 떨어져 배가 고팠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마치 큰 숙제를 마친 듯한 홀가분함과 귀한 생명을 살려보냈다는 뿌듯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 앉아 타닥거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학의 웅장한 자태와 신비로운 능력, 그리고 칠성의 비겁한 행동은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님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라며 칭송했고 앞으로 할머니를 잘 모셔야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칠성의 집은 불이 꺼진 채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북쪽 하늘 어딘가로 날아갔을 학을 비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날씨는 완연한 봄 기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며 계곡물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고 양지 바른 곳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밭으로 나가 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학은 떠나고 없지만 학이 남기고 간 기운 덕분인지 할머니의 몸놀림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밭을 가는 할머니의 호미질 소리가 경쾌하게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틈만 나면 할머니 집을 찾아와 먹을 것을 나눠주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새로 한 쑥떡인데 좀 드셔보세요. 할머니,
제가 땔감 좀 더 해다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할머니의 집은 예전의 적막함을 벗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정에 고마워하면서도 가끔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백설이를 그리워했습니다. 학이 떠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학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마당을 쓸다가 학이 머물던 자리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녹은 젖은 땅 위로 평범한 풀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새싹이 하나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싹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고 있어 벌레들조차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풀일꼬 심지도 않았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학이 떠나면서 흘린 눈물이 씨앗이 되어 싹튼 것인지 아니면 학의 깃털이 변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싹을 뽑지 않고 정성스럽게 돌보기로 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마치 학을 돌보듯 정성을 쏟았습니다. 싹은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는데 그 자라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보면 한 뼘, 저녁에 보면 두 뼘이 자라 있었고 잎사귀는 점점 넓어져 부채만 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신비한 식물이 학이 두고 간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구경을 왔지만 아무도 그 식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툇마루에 앉아 할머니는 무럭무럭 자라는 식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이 떠난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고 할머니의 남은 생을 지켜줄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험한 겨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따뜻하고 찬란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고 할머니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평온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곳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내일에는 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 할머니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봄밤을 맞이했습니다. 신비로운 새싹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 어느새 수님 할머니의 허리춤을 훌쩍 넘길 만큼 커졌고 그 잎사귀는 마치 학의 날개처럼 넓고 푸르게 펼쳐져 마당 한가운데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식물이라면 물과 거름이 있어야 자라겠지만 이 신비한 풀은 새벽 이슬만 머금고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실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을 나가다가도 할머니 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그 풀을 구경하곤 했는데 볼 때마다 크기가 달라져 있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것 보게 어제보다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네. 필시하기 두고 간 보물이 틀림없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에 가득 내리쬐던 어느 날 식물의 줄기 끝에서 주먹만한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부시게 하얀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모양이 마치 학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꽃잎에서는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 수님 할머니의 집은 물론 온 마을을 향긋하게 감쌌습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찌뿌둥하던 몸이 개운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기에 마을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할머니 집 근처로 마시를 나와 그 향기를 즐기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찾아오는 이웃들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며 학이 남기고 간 이 신비한 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꽃은 사흘 밤낮을 피어 있더니 꽃잎이 눈송이처럼 떨어져 내린 자리에 조그만 열매 하나가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탁구공만 하던 열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서 며칠이 지나자 늙은 호박만 한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생김새가 참으로 묘했는데 겉표면은 하얀 박처럼 매끄러웠으나
햇빛을 받으면 은색으로 빛났고 밤이 되면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어 등불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거대한 박을 보며 백설이가 나 굶지 말라고 큰 박을 선물로 주고 갔나 보다 하며 흐뭇해했고 정성스럽게 짚을 깔아 박이 땅에 다 상하지 않도록 보살폈습니다. 박이 나자라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되자 박에서는 맑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마치 안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청가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박을 탈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칠성의 꼬임에 넘어가 몽둥이를 들고 왔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할머니의 복을 축하해주기 위해 빈손이 아닌 떡과 술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박을 타면 무엇이 나올까요? 흥분의 박처럼 금은보화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청년이 너스레를 떨자 마당에는 와르르 웃음꽃이 피어났고 할머니의 얼굴에도 모처럼 환한 홍조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쓰던 정갈한 톱을 들고 나와 박 앞에 섰는데 박의 크기가 워낙 커서 할머니 혼자 켜기에는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촌장과 건장한 청년 둘이 나서서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복 들어오는 소리 들리게 슬근슬근 톱질하세. 사람들이 흥겨운 장단을 맞추는 가운데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의 껍질은 생각보다 단단했지만 톱날이 지나갈 때마다 향긋한 내음이 진동을 하여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마침내 박이 반으로 쩍 갈라지려는 순간 서강이 비치듯 환한 빛이 틈새로 새어나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제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박이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지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시게 하얀 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은 보통 쌀이 아니라 나달 하나하나가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기름기가 흐르는 최상품 쌀이었습니다. 쌀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 쌀벼락인가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가난하였기니 걱정을 달고 살았던 할머니에게 학은 평생 먹고도 남을 귀한 양식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쏟아지는 쌀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쌀이 쏟아져 나온 뒤 박의 안쪽 깊은 곳에서는 고운 비단 필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색색의 비단은 어찌나 곱고 부드러운지 손을 대면 미끄러질 것 같았고 그 문양에는 학이 구름 위를 나는 모습이 수놓아져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의 바닥에는 은화와 금화가 가득 담긴 작은 주머니들도 들어있어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넘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살핀 할머니의 착한 마음씨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멍석 위에 수북이 쌓인 쌀과 비단을 바라보다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을 나 혼자 다 쓸 수는 없소. 지난 겨울 다들 고생 많았는데 이 쌀과 비단을 골고루 나누어 가집시다.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당치 않습니다. 이건 할머니 복인데 우리가 어찌 탐합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으면 배부르지만 같이 먹으면 마음이 부른 법이오. 어서들 이리 와서 가져가시오. 할머니는 쌀을 바가지에 퍼서 이웃들의 치마폭에 담아주었고 비단도 넉넉하게 잘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집 마당은 쌀가마니를 나르는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으로 장터처럼 북적였습니다. 욕심을 부려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칠성과 달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수님 할머니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쌀을 받아든 아낙네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고 아이들은 새 비단 옷을 입을 생각에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박에서 나온 쌀은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듯 계속해서 차올랐는데 마치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았습니다. 덕분에 그해 봄 마을의 모든 집 광에는 쌀이 가득 찼고 굶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마을에서 쫓겨나 산기슭 움막에서 숨어 지내던 칠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굴러들어 온 복을 차버린 것도 모자라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된 것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몰래 마을로 내려와 담장 너머로 풍요로워진 할머니의 집을 훔쳐보았는데 마당에 쌓인 쌀과 웃음꽃 피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 귀한 학을 요물이라 하여 죽이려 했다니 내 욕심이 내 눈을 찔렀구나. 칠성의 눈물은 땅을 적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어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차마 마을로 다시 들어갈 염치가 없어 그 길로 보찜 하나만 달랑 메고 마을을 아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훗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느 먼 절에 들어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평생 마당을 쓰는 처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소식을 듣고 혀를 찼지만 한편으로는 그 또한 욕심의 희생양이었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던 자는 스스로 떠나고 선한 마음을 지킨 자는 복을 받으니 마을에는 권선징악의 교훈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산천의 모습도 변해갔지만 수님 할머니의 집은 언제나 따뜻하고 넉넉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에서 나온 쌀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바닥을 보이지 않았고 할머니는 그 쌀로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들을 먹이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학할머니라 부르며 공경했고 할머니의 집 앞은 언제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외로움은 더 이상 할머니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고 꽃이 피면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 푸른 하늘 어딘가에서 백설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하얀 새가 마을 상공을 지나갈 때면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흔들며 백설아 잘 지내지 나도 잘 지낸다 하고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새도 대답하듯 그 날개를 크게 한번 휘저으며 날아가곤 했는데 그것이 정말 그 학이었는지 아니면 할머니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마음속의 학은 영원히 살아있는 가족이자 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할머니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여 방 안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곁에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지켰고 할머니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 베개를 하고 누워 학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학이 얼마나 컸어요. 할머니 학이 정말 말을 알아들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 내리던 그 겨울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아이들은 꿈나라로 떠났고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봄날 밤, 할머니는 꿈속에서 낯익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뚜, 뚜 하는 맑고 청아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방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빛과 함께 백설이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학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학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설아, 나를 데리러 왔구나. 학은 고개를 숙여 할머니를 태우더니
밤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래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왔을 때 수님 할머니는 방 아랫목에서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서려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고 있어 아무도 슬퍼하며 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학을 타고 하늘나라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믿으며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배웅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그 집터에서는 해마다 신비한 하얀 꽃이 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착한 마음씨가 가져온 기적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지금도 깊은 산골, 그 마을에 가면 눈 내리는 겨울밤이면 어디선가 학의 날갯짓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준 수님 할머니와 학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긴 겨울밤 잠 못 이루는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따뜻한 등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자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는 고요한 밤,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학이 보내는 봄날의 약속이 꿈결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하얀 학을 타고 날아가는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